목요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평화로를 통해서 외교, 안보, 통일 문제 다뤄봤는데요. 지난주 한 주 쉬고 나서 이번 주 시즌 2로 출발합니다. 평화로 시즌 2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평화로 시즌 2 뭐가 바뀌었나 했더니 제가 박정호 기자가 들어왔네요. 네, 제가 들어오고 또 함께 우리 정홍식 대표님과 김종대 전 의원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 1에서 우리 정홍식 대표가 진행도 하고 방송도 내용도 같이 참여하면서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시즌 2에서는 합류하면서 평화를 좀 더 풍성하게 또 뭐 알차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함께 했는데 시즌 2에서도 알차고 좀 풍성한 내용으로 저희 외교 통일안보 내용을 꼼꼼하게 또 재미있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좀 고개만 끄덕이고 계신데 네. 각오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글쎄 뭐 한 주 쉬는 동안에 더 큰 일이 있었죠. 네, 우리 정옥식 대표가 리영이상. 예. 맞아요. 사실은 우리 평화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리영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여는 어떤 선구적 이미지로 네. 또 우리 시대 스승으로 그렇게 기억돼 있는데 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맞아요. 영광스러운. 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아마도 좀 섭섭할 뻔했는데. 역시 김종대. 아니 그런데 그 상의 의미는 네. 사실 일일이 어떤 정파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오랜 기간 20년 이상 동안 일관되고 책임 있게 네. 평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제시한 어떤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 내지는 감사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의미를 좀 풀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수상한 우리 정홍식 대표님 말씀을 수상 소감 예.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아서 제가 네.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저께 시상식이 있었고 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조촐하게 네. 또 원로 선생님들 또 가족분들 또 저를 아껴주신 몇 번 또 이제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네네.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리영희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2000년 2월달에 제주에서 인권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리영희 선생님이 거기 오셨는데 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리영희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친구가 제2의 리영희 선생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네. 좀 의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작 리영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겁니다. 잘 몰랐던 이런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네. 사실 이제 90년대 학번들이 리영희 선생님의 저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죠? 저는 어떤 뭐 평화 문제나 민족 문제보다는 당시에는 제가 그때도 운동권이었는데 네. 그때는 무브먼트보다는 제가 스포츠를 즐겼던 운동권이어서 운동권? 그 리영희 선생님의 존재를 잘 몰랐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이제 저작을 또 몇 권 접하면서 넘사벽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20년 후에 제가 또 큰 상을 받게 돼서 참 뭐 감회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진을 띄워놨는데 리영현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상을 받는 우리 정홍식 대표님 모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방송 잘 되고 계세요? 예, CBS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6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까지. 예, 1시간 반인데. 뉴스업.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네. 이제 좀 적응이 됩니다. 이제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초반에 좀 들어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쉽지 않다는 거 방송 좀 잘하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처음에 그때는 들었을 뭐 때. 실수 연발할 때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랬는데 이제 좀 안정감을 찾으셔가지고 CBS 저녁 6시 30분부터 CBS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진행하는 뉴스업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봐주십시오. 이게 머리에 쓰고 나온 게 그게 이빨이죠? 아, 예. 이빨 INT. 예. 그리고 저 다른 출연자들도 다 쓰고 나와요. 각자 캐릭터 해가지고. 네, 뭐 신개념, 뭐 새로운 개념의 옛날에 유튜브 방송을. 김종대 교수님하고 그 진짜 뭐 팟캐스트 할 때 네. 그때 자칭 이제 구국의 강철 이빨 예.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아직까지. 이빨을 갖다 모자에 쓰고 네. 이렇게 나오신 거 보고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평화로 멤버들 여기저기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좀 다룰 주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은. 무거운 주제라서 제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봤는데 지난달 27일 이란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피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아직 누가 내가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이 모센 파크리자데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란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인데 이 모센이 피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암살의 파장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주목할 문제가 뭔지 이것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정우식 대표님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과학자가 암살됐구나. 뭐 이란에서 사람이 계속 뭐 지난번 1월에도 그렇고 죽고 있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언론에서 좀 보도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핵무기 예.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을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핵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핵이라고 거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평화적인 용도, 네. 의료용 그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핵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은 좀 다른데 언론에서 볼 때 이제 핵무기 개발의 일종의 이란의 아버지인 것처럼 묘사를 저도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예, 언론에서. 예,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실 평화적 핵이용과 군사적 핵이용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그걸 조금 농축하면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네. 그걸 많이 농축하면 핵무기 무기가.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핵확산 금지 규약 NPT 회원국이고 또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협정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엄격한 그 검증하에 그런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자크린네짜다가 그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다 암살당한 것처럼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우선 그 잘못된 점을 것이죠. 짚어주셨어요. 언론에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 상황을 좀 보고 저 같은 사람도 보면 네. 핵무기를 막 개발하다가 진짜 이렇게 암살당할 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여한 건 맞습니다. 네. 맞고 특히 2000년대 그 초중반에 관여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때 일부 이란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네. 이란이 비밀 핵무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갖다 폭로하면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관심 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수년 동안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아직 핵무기 개발 의도를 명확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은 이미 2000년대 후반에 내린 부분이고 네. 지금 이번에 암살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당시에 그런 핵 프로그램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은 좀 아하.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네요. 잘못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 접하시면서? 글쎄 일단은 네. 핵 과학자 암살이라 그러는데 누가 어떤 누가? 목적으로 네. 암살을 어떤 방법으로 네. 했느냐 이 실체적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예. 네,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도 그렇고 대체로 이스라엘 배후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그 요인 암살이라든가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모사드가 모사드. 그 관련돼 있을 거라는데 그 추정의 근거는 뭐냐면은 네. 너무 프로다운 그 암살 수법. 아주 치밀한 계획에다가 최첨단 그 기술이 동원이 되고 네, 원격 조종. 이런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이거는 절대 어떤 일반 무장 단체 소행의 수준을 뛰어넘는 네. 굉장히 굉장히 그 정교한 군사 작전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인가요? 1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네, 네. 사령관이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암살당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일어났습니다. 솔레이마니. 예. 네. 이 올해 1월이거든요. 그때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숨기질 않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란이 미군 기지에다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그때도 역시 이란 핵 협의는 이제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려서 아. 이제 미국과 이란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바이든으로 지금 당선자가 네, 네. 내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와 아닌 어떤 그 바이든 시대에는 뭐냐? 트럼프는 이란하고 완전히 벼랑 끝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전쟁만 안 했을 뿐이지. 어. 근데 바이든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란 핵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이란 핵 협정을 복원하겠다 그러고 네. 다시 그 중동 정세에도 그런 어떤 다자 협정이 복원이 돼서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발끈하는 거거든요. 아. 그 저기 이란 이스라엘은 핵 원하지 협정을 않겠네요. 반대했거든 이스라엘은. 저 협정은 완전히 악마의 그 편집이라는 거죠 이제. 네. 예, 그래가지고 반대했는데 바이든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암살 공작을 통해 가지고 다시 트럼프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이번 네. 사건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게 대체적 관측이라는 거 어? 그런 부분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목할 점은 네. 이 암살 사건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이것 관련해서 이제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이른바 NCND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외교적으로 그렇게 예, 했는데 예. 이제 그걸 뭐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란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배후에 이스라엘이 아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미국 방송에 나왔고 미국 언론에 나왔고 이건 이스라엘이 한 짓이다. 뭐 전직 관료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확신하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죠. 해석할 것이냐. 네. 네, 관료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사우디, 뭐 UAE 이런 어떤 중동 지역을 순방한 직후에 벌어진 겁니다. 직후에 벌어진 거고. 예. 그리고 그 오늘자 CNN을 보니까 이 미국 고위 관료가 이스라엘이 한 짓이 맞는데 네. 사전에 미국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말해줄 수 없다. 뭔가 연기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떤 의미가 내포된. 그러니까요. 예. 통보를 안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사후에 통보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정보에 관한 사항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지 사실상 이스라엘 배후설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고위 관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다 통보해줬다는 거예요. 사전 통보.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해줬는데 이번에는 노코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서 다를 수 있지만 네. 적어도 폼페이오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진 않지만 네. 그렇게 그런 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왜 그런 거냐?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잖아요. 그 배후가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 정부는 좀 한 발 뒤로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발언의 의도가 뭐냐? 역시 트럼프 정부다운 마지막에 예. 그 깽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든 보기에는- 흔들기 예. 취임도 안 한 대통령 흔들기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의 보복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배우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맞다라고 이게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이란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하게. 보복을 가하고 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지금 어찌되었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예요. 아. 그렇지. 예. 내년 1월 19일까지는 트럼프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또 트럼프가 폼페이오한테 정권을 주면서 당신이 이란에 대한 최대한 압박, 특히 추가적인 경제제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렇게 더 지시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두 개의 정보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 틈 사이에서 네. 지금 무언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금 언명하는 거는 대선에 대한 불복 발언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결국에는 네, 예,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상황.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4년 뒤. 저기 바이든을 반드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뭐 그게 이제 4년 뒤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둘씩 제거해 버리는데 네. 이 기세는 대선 불복 문제보다 더 무섭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실패한 대통령 4년 후 두고 보자. 이 정책으로 이미 벌써 바이든 흔들기가 들어간 상태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뭐 암살 같은 데 대해서 이거를 뭐 사주하지 않았겠지만 이거 이스라엘의 행동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비상 사태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네. 핵협정을 다시 복원한다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란을 중동에서 왕따시키고 나머지 국가들을 포섭해 가던 측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UAE, 사우디하고도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수교까지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동을 다시 이스라엘이 지역 패권을 이렇게 관리하고 장악해 가려는데 웬 타자주의, 웬 핵협정 이게 왜 나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없이도 못마땅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흔들어대는 그 흐름하고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이 암살 사건은 트럼프가 1월에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거에 이어가지고 거의 국가급 규모에서 벌어진 것이지 네. 일개 무장 단체나 파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죠. 전혀 그런 현상이 아니고 국가급 단위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야지 이걸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좀 국가 테러인 거죠. 국가 테러다. 거고 이번에 지금 미국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 정부의 지시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 테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테러리스트를 갖다가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네. 대리 형태의 테러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게 뭐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국제법 체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뭐 유럽 연합이나 유엔 사무총장은 비판 성명을 내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 그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과거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만 쳐다보다가 네.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베트남전에 파병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거예요. 남조선 군대가 와 있으니까 북조선 와서 우리 도와달라. 근데 김일성 주석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그 대신 우리가 남측을 흔들어 놓을 테니까. 네. 그래서 남조선의 군대의 발목을 잡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왜 김신조 사건부터 해서 네. 그때 뭐 삼척에 무장공비 내려오고 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별하별 안보 이 게리슨 스테이트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병영 국가로 가게 된 계기가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 남북 관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때 북한의 전략은 그 모험주의자들이 맨 앞에 서 있는 일종의 국가 테러리즘의 노선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네. 거기에다 72년도에 또 저 미중이 수교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박정희가 이번에는 또 위협을 느꼈어요. 뭐 공산국가? 뭐 중공하고 미국이 수교해? 어째 이래가지고 놀래서 10월 유신을 또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이 국내 정치나 이 안보 상황이라는 게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의 테러 내지는 독재, 전체주의로 갔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동에서 이게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의 평화의 물결이 온다는 것, 어떤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어떤 공존의 질서가 견딜 수 없는
네. 하나의 지금의 이 위기와 전쟁과 갈등의 체제가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국제 정세가 오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미리 흔들어 놓는 미리 것이 흔든다. 미리 흔들어 놓음으로써 이런 것들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란의 반응,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 쪽의 반응인데 우선 이란 쪽에서는 뭐 강경파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에는 일단은 말로만. 예, 일단은 지금 사건 발생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네. 물리적인 보복 행동은 아직 뭐 보도된 바가 없어요. 예, 네. 보도된 그럼 바가 말로만 하고 없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란 쪽에서도 고민이 되겠죠. 아하. 아무것도 안 하자니 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음. 또 뭔가를 하자니 음. 그건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그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노리는데 그 노린다. 늪에 그 덫에 걸리는 거다. 아. 아무것도 안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뭘 하자니 덫에 걸리는 거고 이런 어떤 좀 딜레마에 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란이 또 내년 6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예. 선거가 있는데 네. 이란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지금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이란이 핵협정을 잘 지키던 와중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를 탈퇴. 해서 또 네. 석유 그 원유 수출 금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강력한 경제제를 부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코로나 19까지 겹쳐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네. 힘든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산 로하니 그 정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란 핵협정을 복원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제도 다시 풀어가는 네. 이런 쪽을 선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또 하산 로하니가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란 핵협정을 타결시킨 주역이고 네. 조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 아. 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기대감을 물거품을 만들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네타냐후 정권이 아하. 손을 잡고 이런 다양한 형태, 예. 다양한 형태의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앞으로 바이든 시대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균열과 갈등, 충돌의 전조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그 회복되지 않으면서 강력한 트럼피즘의 어떤 저항에 직면해 가지고 바이든이 4년 내내 아주 쩔쩔매고 고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으로는 어떤 국제 분쟁에 있어 가지고 해결 능력의 어떤 소진 외교 능력의 어떤 그 소프트 파워를 갖다가 소진시켜 버리는 양상으로 발전할 때 앞으로 4년 겪게 될 어떤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대한 전조를 알려주는 거고 과연 이거를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돌파해낼 수 있느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바이든이 어떻게 할지는 대충 예고편을 봐서 압니다. 문제는 그게 그대로 되느냐, 그대로 되느냐, 실행되느냐, 성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에 따라 가지고 각기 또 저기 다른 계산서로 움직이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이 국민 통합을 달성하면서 그 역량으로 대외 정책을 펴지 못하면은 네. 그 지도력에 균열이 생기고 공백이 생길 때 이럴 때 세계는 그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은 더 큰 갈등 투쟁 내지는 충돌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란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골치가 아프겠네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 입 밖으로 쌍욕이 나올 법한데 그걸 지금 꾹 참느라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인수위에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뭔가 논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한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트럼프가 해왔던 그러니까 걸 다 보세요. 지금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반도 문제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 또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 출신들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크 리자데가 북한의 1차부터 3차 핵실험을 참관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이 커넥션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그 모사드
전직 그 고위관료 출신이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팩트 체크를 잘 안 하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지 조선일보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하면서 이거 북한 핵시험 참관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네타냐후가 뭐 유엔 총회 가서 이란 핵협정에 대한 가장 그 강력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걸 북한으로 얘기 드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북한을 따라하고 있는 거다. 뭐 핵협정 대충 맺은 다음에 사실 미사일 개발은 유사성이 좀 있었죠. 그렇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런 거는 뭐 북한 스스로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 핵협정에 그 미국의 복귀를 갖다 반대하는 논리로 또 북한을 끊임없이 끄집어낼 겁니다. 북한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될 이란 거다. 핵협정이 복원되면 이란은 제2의 북한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이든 캠프가 이란 핵협정을 복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주된 근거 중에 하나, 그 이제 목표 중에 하나를 이란 핵협정이야말로 대북 협상의 최선의 모델이다. 네, 최선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3번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우애도 과시하고 뭐 치정국도 벌어지는 뭐 이런 별의별 일다 많이 벌어졌지만 네. 트럼프가 대북 협상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욕에 있었던 거예요. 지가 멀쩡히 있던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하고 네. 핵협상이란 무엇인가를 북한을 상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갖다 북한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네? 북한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란 핵협정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거에서 그거보다- 탈퇴를 하고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과욕을 부리면서 이제 이 북미 협상이 결렬됐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이란 핵협정을 최선의 그 대북 협상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단박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 좀 단계를 거쳐서 예? 뭐 첫 단계에서 이른바 군비 통제 단계, 네. 핵폐기는 그 다음 단계 이런 어떤 단계를 상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이란 핵협정에 복귀를 할 경우에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그 가능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과 바이든, 네.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 핵협정의 부활 관련해서 해방을 놓는 건 우리와 무관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안 좋네요, 지금 우리한테. 말입니다. 제가 이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이제 80년대 말부터 한 30년 되는데 네. 요즘 같이 북한 뉴스가 없는 때를 내가 본 적이 있었나? 맞아요. 사실 없어요. 그 저기 요즘 같으면 북한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 굶어주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없는 몇 개월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저 기나긴 동면이랄까 정적 상태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뜻밖의 오래된 그다음에 낯설은 지금 침묵이에요, 북한으로서. 네. 물론 이건 내년 1월이면 바뀔 거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북한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과욕은 부리는 트럼프지만은 그래도 일정 정도 어떤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외교 무대에 나온 네. 통로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입니다. 정상 국가의 트럼프라는 모습을 좀 볼 창문을 수가 있었죠. 열고 일단은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 네.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겉은 단계적인 어떤 협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북한도 또 나름대로 자기식 일괄 타결론이 있어요. 자기들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과 경제 제재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화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하고의 아직까지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이 상황이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보는 건가요, 계속? 아니 그렇죠. 보면서 그런데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대외적 여건도 그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이 움직일 때는 아니고 힘을 비축할 때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트럼프가 아닌 다른 어떤 현상에 북한이 빨리 적응을 하겠느냐.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절대적인 고독의 공간에서 요새 국가 같이 이렇게 그 저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 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저기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정변에 가까운 이런 어떤 그 국내 정치에 충돌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그러면은 이란 핵 합의가 복원이 돼야지 뭐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도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 그런 측면, 존재하죠. 예. 이제 근데 사실 이번 그 암살 사건이 없었어도 이란 핵 협정이 그 순조롭게 복원되기는 아하.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의 입장은 이란이 핵 협정을 준수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그 2018년 5월달에 핵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란도 협정에 따라서 부과됐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핵 활동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풀어왔거든요. 네. 조금씩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수하라는 얘기는 다시 2018년 5월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깔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이 먼저 사달을 일으켜 놨는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경제 제재 다시 북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선행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란이 먼저 선행동을 보여라 그러면 이란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또 6월달에 내년 6월달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제 암살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아, 더더욱 좀 복잡한 쉽지가 측면들이 어려워졌다. 네.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선 이란 핵협정 부활 후 대북 협상 이렇게 구도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네. 보면은 북한과의 문제, 대북 문제, 그 비핵화 문제는 좀 외교적인 그 순위에서 좀 뒤에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중동 네. 문제가 먼저 앞에 있고. 네. 그래서 이란 문제가 잘 풀려야 대북 문제도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선 네. 이란 핵협정 복원을 갖다가 그걸 우선시하는 네, 하는데 우선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쉽지 겁니다. 쉽지 않다.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일종의 지금 김종대 교수께서는 북한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좀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전문가들이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 갖다가 고충을 토로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전략적인 인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전략적인 인내는 미국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침묵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막 좌우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네. 하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미국을 상대해본 게 본격적으로 상대해본 지가 3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협상을 해본 지가 네. 그렇잖아요. 그 사이 여러 정부들 만나본 겁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을 만나서 해봤는데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당한 거고 네. 공화당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믿었던 트럼프마저도 일종의 트럼프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한 거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니까 그러니까 야 뭐 미국하고 뭐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30년간의 시도가 이게 이제 뭐 헛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뭐 장기전이다, 자력갱생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미국의 그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 근데 이것이 과거에 북한은 이른바 뭐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네. 니들 이리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식의 전략적 인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세는 고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오지 않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답답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보죠. 지금 바이든이 이란식 핵 협정을 북한에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출발이 다릅니다. 이란 문제 본질은 다자주의 접근,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접근해서 풀어놓으니까 미국이 뛰어들어 존 캐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해결사 노릇을 한 이런 국제제가 다 움직이는 세계가 다 움직이는 양식이었다면은 네. 지금 유럽이 북한 문제 뛰어드냐 안 뛰어듭니다. 안 뛰어들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서 저 북한의 경제 제재 좀 해제해 주자 그러다가 된통 그 유럽 정상들한테 면박만 당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란이 핵 협정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해외에 동결된 자산 320억 달러어치를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란의 해외 자산을 1,000억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동결돼 있는 거예요. 제재를 받더니. 그러니까 일단 그걸 다시 자기 자산으로 확보하고 석유 수출이 재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란의 전 국민이 요구했던 건 핵 협정이니 뭐 핵무장이니 무슨 미국하고 협상이니 이런 건 다 위에서 하는 거고 경제 제재. 우리 먹고 살자. 먹고 살자. 예, 이게 이란 핵 협정 체결의 궁극적인 전 본질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어떤가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가 있다 그러지만은 2016년부터 촘촘한 제재가 들어갔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유지돼 있던 무역이 네. 그게 뭐 아주 뭐 연명이나 가능한 정도의 무역이 지금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그는마저도 장벽 세워가지고 차단을 하는 바람에 북한 스스로 거기서 또 70%의 무역액이 또 줄어드는 이거를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협력하겠다 이거 거절했어요. 식량 주겠다 뭐 많진 않아요. 5만 톤이지만 이거 네. 거절했어요. 수해 복구 외부 지원 아예 안 받겠다 그랬어요.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건 북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해외에 뭐 북한이 1,000억 달러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석유 수출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미국하고 빨리 관계 개선해 우리 민생 살리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협상을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 자체가 전혀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네. 너무나 커가지고 아니 뭐 국경 주변에 사람이건 멧돼지건 움직이는 건 다 쏴버리라 그래가지고 무역길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이 문제는 무슨 협상의 접근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국제 공조로 다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뭔가 이러한 좋은 에너지 속에서 오히려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 지금은 예, 바이든이라고 해서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이란 핵 협상 들이대면은 북한이 넝큼 받아먹는 그런 세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 그럼 여러 상황을 봐야겠네요. 좀 보면서 판단해야지. 지금 이란 문제, 이 핵합의 문제만으로 대북 상황을 판단하고 조망해 볼 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밌네요. 그 이란 이 핵과학자 그 살해, 이 범죄 이후에 북한의 이 상황까지 짚어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주고받는 그런 상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것만 끝으로 일부 주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중동 정세 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이란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그냥 말로 끝날 거냐, 아니면 뭐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냐,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거리를 막 찾고 있어요. 또 뭐 더 제재할 게 뭐 있나 네, 계속 네. 찾고 다니고 있어. 찾고 있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상황이고, 추가 제재 실효를 가지려면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럽 연합 국가들은 버티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너희 그 술술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역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게 핵합의가 이란 핵협정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거든요. 미국만 탈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7자 협정인데 네. 유엔 안보리 5개 국가,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이란, 미국만 탈퇴한 상황이에요. 다른 국가들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미국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만 다시 돌아오면 네.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나머지 미국과 이란을 제한 5자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공동의 목소리.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핵협정 관련해서는 그 뭐 서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유럽 연합과 러시아, 중국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정세? 글쎄 이 지금 중동 정세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대목은 뭐냐면 네. 이제는 세계가 정말 긴밀하고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전 지구적이고 어떤 그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서로에 민감하게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네.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민감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미국의 국내 정치로부터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또
또 그러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기에 맞게 그 네.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 코로나가 있고 없고 문제가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이런 점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생태적 관점이랄까 네. 연결의 관점들 이런 것들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동 정세 좀 봤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